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1시간만 시청하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시간만 투자하셔서 컴퓨터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구독 및 채널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쓱싹 마무리하는 커말 2급 필기입니다. 지금 커말 2급 필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한번 쭉 제 머릿속에서 깔끔한 정리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커말 2급의 1과목인 컴퓨터 일반의 자료 처리부터 윈도우 기본 기능까지 쭉 정리하고 관련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료의 표현 단위부터 나오는데 이 자료의 표현 단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아주 예전부터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굴러다니는 쭉 웬만한 데이터, 이걸 자료라고 불러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것을 쪽쪽 뽑아서 가공하면 그것은 정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정보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는 이진수의 약어로 0 또는 1 이렇게 한 비트에 0이나 1 둘 중에 하나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예요. 비트가 8개가 모이면 8비트, 다른 말로 1바이트라고 불러요. 1바이트는 영문자, 숫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가 있고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고 파일이 있습니다. 즉 바이트가 모여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 워드가 되고요. 워드가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인 레코드 구성 요소 필드가 됩니다. 그 다음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 파일이 모여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중요한 건 비트, 바이트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를 표현할 때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코드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BCD 코드 6비트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입니다. 6비트 사용해서 존비트 2비트, 숫자 4비트 이렇게 도합 6비트인데 너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가지수가 적어요. 그래서 BCD 코드에다가 2비트 더 확장합니다. EBCDIC 코드가 등장합니다. EBCDIC 코드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존비트 4비트, 숫자 비트 4비트. 8비트여서 총 256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현하고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메일을 보낼 때 바로 ASCII 코드를 사용합니다.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한 코드예요. 7비트. 됐죠, 여러분? 그리고 유니코드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시험 한때 어마무시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래도 나와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우리 똑같이 2바이트로 표시해 볼까? 이겁니다. 그래서 2바이트 코드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언어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 규격. 이것을 유니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 교정 코드.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를 신속하게 너 여기 에러 났어 이걸 찾아내는 거, 요거를 에러 검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러 검출만 할 수 있는 코드도 있고 에러가 났다 내가 알아서 고칠게 에러
검출 및 교정도 되는 코드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패리티 비트, 해밍 코드, 블럭합 검사, 정마크 부호 검사, 순환 중복 검사 이런 모든 애들이 에러 체크 코드예요. 에러 검출 코드입니다. 이 중에서 에러를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는 해밍 코드 하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패리티, 해밍, 블럭합, 정마크, 순환 중복. 아, 에러 검출이야. 여기서 에러 검출 및 교정까지 되는 거 해밍밖에 없어. 됐죠, 여러분? 핵심 기출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벌써 여기서 벌써 기출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엄선하여 뽑아본 결과 최신에 나온 문제. 참고로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근데 옛날 한 5, 6년 전에 나온 문제를 풀고 계시면 안 돼요. 최근 3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패턴이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도 이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 여러분 바이트는 비트가 몇 비트? 8비트. 1번 맞아요.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 오케이.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각종 명령 처리 기본 단위는 아닙니다. 그냥 의미 있는 단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바이트로는 이게 8비트니까 2의 8승 256가지 정보를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 EBCDIC, 유니코드, 아스키, 패리티 뭡니까? 문자 코드 제가 BCD, 아스키, EBCDIC, 유니 설명드렸죠? 패리티는 뭐라고 배웠죠? 에러 검출 코드 답 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표현 가능한 문자 수가 최대 256자이다. 하하하.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에러 검출이나 교정. 에러 검출 교정은 해밍 코드죠. 왜 얘가 여기서 나올까요? 3번.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CD, EBCDIC, ASCII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4번이에요. 데이터의 처리나 교환을 위해 한 개의 문자 무조건 2바이트로 표시한다 그랬죠. 2바이트는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28, 26, 16비트로 표현한다. 아이고 구구절절 맞는 말. 답 4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장치. 이제 우리 컴퓨터의 구성은요. 제가 잠깐 가닥을 잡아드리죠.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하드웨어는 딱 보고 어때요? 저거 컴퓨터야. 그죠? 하드웨어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CPU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있고요. 맞습니까? 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주변 장치인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모니터 다 필요 없어요. 옛날엔 그런 애들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요새 트렌드는요. 기억 장치에 대한 문제. 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특히 기억 장치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부르죠? 네,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 네, 스테디한 문제들. 바로 이런 애들이죠. 이 주기억 장치의 롬과 램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화석이 돼버린 문제들이에요.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도 나와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SSD, 얘가 핫이에요. 핫, 요새. 시험에 얘 나와요. 옛날엔 얘 하드디스크가 나왔거든요. 이제 얘 안 나와요. 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PC 사러 간다든가 또는 업그레이드 할 때 뭐라 그래요? SSD로 설치하면 어떻게 SSD 하나 달면은 속도 빨라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유행이었던 게
노트북에 구형 노트북 딱 갖고 가서 어때요? 여기다 SSD 달아주세요.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하면 어때요? 어휴, 옛날 노트북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예. 이거 유행이었잖아요. SSD 이게 시험에 요새 핫. 앞으로 계속 좀 더 나올 거예요. 왜? 많이 쓰니까. 네, 됐죠? 그리고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예전에 정말 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얘 인기 짱이었어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새 약간 주춤해요. 그리고 가상 메모리 이런 거. 가상 캐시는 스테디합니다. 됐죠? 자, 그럼 어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주기억 장치는요, CPU가 직접 참조하는 메모리예요. 즉, CPU가 뭔가 작업을 처리하려면 그 처리할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으로 구성돼요. 롬이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은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라든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라든가 이런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애가 롬이에요. 즉 컴퓨터를 껐다 켜도 정보가 내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램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스위치를 확 내렸어요. 그리고 컴퓨터 다시 키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화면 그대로 뜹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 그냥 떠 있잖아요. 그게 램이에요. 지금 램이라는 건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는 게 램이에요. 그래서 램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싹 다 지워져요. 이걸 똑똑한 말로 희발성 메모리. 롬은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똑똑한 말로 비희발성 메모리. 그리고 결론, 롬에서는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 롬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이죠. 바로 부팅을 할 때 시스템의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 이 입출력 정보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 바로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이 바이오스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바로 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롬 바이오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램 바이오스라고 안 불러요. 롬 바이오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롬 바이오스는 그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펌웨어라고 불러요. 펌웨어. 됐죠? 즉 기계와 프로그램의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요거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롬의 종류는 마스크롬, P롬, EP롬, EP롬 이렇게 있는데요. 마스크롬은 제작회사에서 미리 내용을 다 기억시켜놔요. 그래서 내용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P롬은 사용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한번 살짝 롬 내용 거기다 프로그램 살짝 하나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래 한 번만 써봐. 이게 P롬입니다. 이 P롬은요. 사용자가 이 롬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게 허용이 됩니다. 바로 뭘로 지우느냐? EP롬과 EP롬 둘 다 지울 수 있는 건데 이 재료가 달라요. EP롬은 태양의 UV 광선, 자외선을 이용해 지우는 거고 EP롬은 정기적인 충격을 통해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류 알아두면 되겠고 램에 SRAM하고 DRAM 나오는데요. 요새는 이게 여기서 더 뛰어난 그런 많은 것들이 나오죠. 우리 DDR 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는 전원이 공급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전돼서 기억 내용이 지워지고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램 중에서도 D램의 비중이 높다고 보면 돼요. D램은 가격 대비 SRAM에 비해서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대량의 자료를 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작 속도는 SRAM에 비해 좀 느려요. 됐죠? 그리고 SRAM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매우 크고 가격이 일단 비싸요. 왜 비싸냐? DRAM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SRAM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캐시 메모리 기억 소자로 많이 사용됩니다. 됐죠?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이 보통 자료를 저장하는 거 하드에 저장했네 이런 이야기 하죠.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는 거는 뭐냐면 램이 메모리 용량이 적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따로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공간에 자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로딩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새는 이 하드디스크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키면 정겨운 소리 나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죠? 얘는 바로 그 자기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대용량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충격에 약하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보다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빠르면서 소음도 없고 아주 조용한 그러한 그 보조 기억 장치로 요새는 Solid State Drive인 SSD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요,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얘 자체가 메모리 소자예요. 그래서 불량 섹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드가 깨졌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하드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불량 섹터 문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맛이 갔는데, 불량 섹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하드를 복구하는데 비용을 뭐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 또 너무 비싼 건 포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불량 섹터 문제가 SSD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윙 이런 소리, 소음, 그리고 뭐 뜨거워지는 발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가볍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가격이 어때요?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속도가 빠르니까 어때요? SSD 막 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꼭 알아둬야 돼요. 시간이 없다. 얘 포기해요? 얘 알아둘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점점 추세가 이쪽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나오죠. 얘는 CPU가 속도가 제일 빠르죠. 주기억 장치, 바로 우리가 램이다, 롬이다 이런 애들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CPU보단 느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CPU는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서 참조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처리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참조할 주기억 장치가 얘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어때요? CPU는 얘한테 데이터 받아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속도로 인해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시스템의 성능 저하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CPU가 자주 참조하는 데이터만 따로 모아두기 위한 고속의 메모리를 두자. 이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어디에 밑줄이냐? 첫 번째 내용.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고속의 메모리. 됐죠, 여러분? 그리고 얘는 SRAM을 주로 사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히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트 비율이 높을수록 시스템 전체적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캐시의 종류는 L1 캐시, L2 캐시로 구성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는 옛날에 MP3 디지털 카메라 이때 쓰던 거거든요.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전원 껐다 키면 기억된 내용 그대로 살아난다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은 주기억 장치는 여러분 하드 디스크나 이런 애들보다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은 적어요. 하드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용량이. 그래서 이 부족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드 디스크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인 것처럼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예요. 실제로 얘가 주기억 장치는 아니지만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여겨서 쓰겠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속도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족한 주기억 장치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별표. 시험에 무조건 용량이 나오면 가상 메모리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연간 메모리는 뜻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메모리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주소 참조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즉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보고 정리합시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속도 차이 잊지 마세요. 1번은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 가상 메모리.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 나오니까 이거는 연상 메모리 또는 연관 메모리. 그죠? EEP롬의 일종으로 비발성 메모리이다. 이거는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의 속도, 처리 속도 향상. 이거네요. 그죠? 구구절절이 4번이 답이에요. 2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상 메모리 나오면 용량 부족. 그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용량이란 말 나온 거 어디 있어요? 아이고 2번밖에 없나 보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 그대로 어때요? 조금 꽈죠? 그래서 1번은 플래시 메모리 설명, 3번은 주기억 장치 사이 벌써 캐시 메모리, 4번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버퍼 메모리. 됐죠? 답 2번이에요. 3번 요새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SSD 문제입니다.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SSD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하드디스크보다 빠르다. 데이터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다고요? 불량 섹터가 발생한다고요?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답은 no 2번. 됐죠? 소음이 없어요. 전력 소모 작아요. 자기 디스크가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한다. 됐죠? 답 2번. 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뭐예요? 뭐라고요? Solid State Drive, SSD. 5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 여러분 메인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뭐예요? 가상 메모리. 네. 6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플래시 메모리 요 근래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아이고 맞는 말이죠. 비발성입니다. 그죠? 전원이 꺼졌다 켜도 내용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전력 소모가 적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맞는데 트랙 단위 저장 이것이 틀렸습니다. 트랙이라는 거는 이 단위는 자기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하드웨어 및 시스템 관련 내용 살펴보죠.
자, 시스템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요거 2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왜?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고 요새는 뜸하니까요. 자, 시스템 관리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스템 최적화시킨다. 꼭 필요하죠.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설치하고 삭제하다 보면은 단편화가 생겨요. 즉 쓰는 공간, 쓰지 않는 공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 기억된 공간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얘가 쓰는 공간, 안 쓰는 공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별해서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쓰는 거는 쓰는 것끼리 쫙 모아놓고 안 쓰는 건 뒤로 쫙 한꺼번에 빼놓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조각 모음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조각 모음은 결국 시스템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바이러스 같은 것들, 우리 보안을 위협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구해서 항상 수시로 실시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옛날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AVR, UPS 뜻만 알아두면 됩니다. 전압 갑자기 확 올라가서 컴퓨터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AVR. 그 다음에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는 장치 UPS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 메인보드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불러요. 즉 여러분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면 엄청난 판 위에 여러 개 반도체 칩 위에 뭔가 슬롯들이 막 꼬여 있고 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기판을 우리가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불러요. 이 보드 안의 내용인데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칩셋, 롬 바이오스 알아둡니다. 자, 칩셋은요. 메인보드 안에서 즉 마더보드 안에서 각각의 부품들 예를 들어 여기는 그래픽카드, 여기는 램 이런 메모리들 이런 메모리와 각각의 부품들 간에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메인보드의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칩셋.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는 거 나오죠, 여러분. 이거 표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전원을 우리가 딱 켜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드디스크 윙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부팅되죠. 부팅이 되면 컴퓨터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윈도우 화면이 딱 뜨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부팅이 될 때 현재 시스템 CPU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라든가 메모리 정보라든가 이런 기본 작업을 모두 갖고 있는 애가 바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에요. 기본 입출력 정보 프로그램. 이걸 바이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그래서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이 내용은 계속 기록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앞에서 배웠죠? 바로 롬에 기록된다. 누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그래서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고 얘는 프로그램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인 뭐라고 부른다? 펌웨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포트는요. 주변 장치와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 우리가 입출력이 발생하는 부분, 이걸 포트라고 불러요. 포트는 한 번에 한 비트씩 데이터 전송하는 직렬 포트와 한 번에 8비트씩 전송하는 병렬 포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USB 메모리 꽂을 때 USB 포트,
USB 포트는 여러분 최대 127개까지 주변 기기 연결되고요. 핫 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USB는 맨날 똑같은 그 포트가 아닙니다. 뭐예요? 점점 버전업 돼서 1.0, 1.1, 2.0, 3.0 해서 이 포트 드라이버가 점점 커질 때마다 각각 수용 가능한, 허용 가능한 메모리 용량도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I1394, IRDA 이런 거 전부 다 포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엔 USB 포트가 나와요. 왜? 우리가 USB를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PC를 업그레이드한다. 업그레이드라는 건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거. 즉 업그레이드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 2016 버전이었는데 2019로 깔았어요. 이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램이 있는데 이 램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램이 4기가 메모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16기가 또는 8기가로 바꿨어요. 이게 하드디스크, 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예요. 또는 CPU를 더 좋은 성능으로 바꿨어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CPU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CPU가 처리하는 그 작업의 어떤 뭡니까? 연산 속도라든가 이런 게 더 빨라진다는 걸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CPU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교체하고자 하는 CPU를 지원하지 못한다. 그럼 메인보드 자체를 다 갈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램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업그레이드죠. 그래서 속도는 나노의 수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좋다. 이게 바로 속도예요. 그래서 메모리 속도는 어떻습니까?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죠? 그 다음에 CD-롬은 배속이 높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연산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예, 이렇습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봅시다.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 더 빨라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USB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까지 포트 확장되고요.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맞아요.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 USB 2.0은 파란색을 사용한다. 나왔는데 USB 3.0은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USB 2.0은 파란색 아닌 나머지가 다 2.0이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PC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 오케이. 전원이 켜지면 POST, Power On Self 테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아유, 맞는 말. 그 다음에 램이 아니라 뭐라고요? 롬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한다. 여기가 틀렸고 여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롬 바이오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3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에 SATA가 있어요. 예. 이때 SATA의 이 S는 시리얼을 말해요. 시리얼은 뭐냐면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는 거.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바보 같은 얘기. 1번 병렬이 아니라 직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 기능 제공하고 CMOS 셋업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지정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SATA는 직렬.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 뭐라고요? CPU 클럭의 속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용량도 크면 좋아요. 램의 접근 속도인 나노는 크면 좋다 그랬어요? 낮으면 좋다 그랬어요? 낮으면 좋다 그랬죠. 따라서 바보 같은 얘기 3번이에요. 램의 접근 속도는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뎀의 전송 속도는 빨라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나오는데요. 운영체제 뜻을 좀 알아둬야 되죠. 운영체제는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사용자가 현재 인터넷 연결하려고 해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그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 정보를 쥐고 있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는데 그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나하고 컴퓨터하고 의사소통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즉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제공,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입출력 관리, 파일에 대한 관리, 즉 우리 윈도우즈 운영체제, 윈도우즈도 운영체제입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복사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각종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자원관리, 프로그램 갑자기 어때요? 강제 종료시키고 실행하고 이런 거 하죠? 제어 수행. 이런 것들을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는 운영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꼭 알아둬야 돼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말하죠. 프로그램은 구분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글 이런 거 어때요? 돈 주고 사야 되죠. 즉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어요? 30일 동안은 무료로 한번 써봐라. 30일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제품이 좋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제품 무료로 못 써. 이제 돈 내고 써야 돼. 이게 뭐냐면 쉐어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말합니다. 프리웨어. 됐죠? 그 다음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데모 버전 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바로 게임 프로그램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을 짧게 두고 어때요? 데모 버전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 이런 거야. 너 여기서 포인트 점수를 더 쌓고 싶어? 무기 점수를 더 높이고 싶어? 그럼 우리 정식 회원 돼. 이게 데모 버전. 그 다음에 여러분 패치 알아두세요. 패치는 이미 그 어떤 그 제품, 즉 프로그램을 시장에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안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100점짜리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어떤 회원들끼리 어떤 메신저를 주고받는 기능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안 된다더라. 또는 되긴 되는데 에러가 난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불만이 막 있겠죠. 막 게시판에 이것도 프로그램이냐 막 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고치죠. 내용을 좀 고쳐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죠. 해결해서 다시 자, 내가 고쳤으니까 한번 사용해봐. 그게 바로 패치 버전이에요. 됐죠? 프로그램 수정해서 배포하는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나오죠. 제작회사 내에서 성능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버전 알파. 베타는 공식 프로그램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일반 사용자에게 자, 써보세요. 우리 제품 이런 겁니다. 이게 베타 버전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죠. 1번 다음 중 아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 나열한 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대요.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누가요? 홍길동 씨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무나. 이건 뭐예요? 프리웨어, 공개 프로그램 프리웨어예요. 돈이란 말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쉐어웨어.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구입이 뭐예요?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 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와요.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 누가요? 운영체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운영체제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작동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은 얘는 메모리에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운영체제 평가 항목으로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가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패치, 알파, 트라이얼, 프리웨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 업데이트 한다고 여러분 가끔 나오죠?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 중입니다. 전원을 끄지 마세요. 업데이트는 뭐예요? 그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에러가 난 부분이라든가 속도가 늦었던 부분, 버그가 났던 부분을 고쳐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치는 거, 패치 버전. 이렇게. 어려운가요? 네. 4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쉐어웨어는 뭡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몇 번? 2번.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합니다. 이건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무료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 대가 지불한다. 이건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5번. 아래는 노트북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인텔, 코어, IO에서 IO 8세대 이거는 바로 CPU를 말하는 겁니다. CPU 시리즈, 인텔 CPU 칩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인텔 UHD 그래픽스 620 이건 뭡니까? 바로 그래픽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라든가 그래픽에 대한 해상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16기가 DDR 램 뭐예요? 메모리 종류 그리고 뭡니까? 16기가 용량. 그 다음에 SSD 256기가 이거 뭐예요? 예, 바로 SSD 드라이브에 대한 뭡니까? 저장장치. 종류가 SSD 그 다음에 용량이 256GB. 됐습니까? 그럼 제대로 설명한 거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윈도우즈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 시험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 기본으로 해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윈도우 10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윈도우즈에 대해서 시험에 구구절절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축키 이런 건 시험에 나와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선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거는 뭡니까? 원본 데이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원본 프로그램 신경 쓰지 않고 따닥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얘는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참고로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파일이나 폴더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느냐? 아니란 얘기죠. 디스크 드라이버도 뭡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이건 한 프로그램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예,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 정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해봅시다. 왼쪽 아래 꺾인 화살표 표시가 있지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 다음에 파일, 폴더, 디스크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다.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둬야 돼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 이건 가능하죠?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파일 탐색기 안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도 가능해요. 바로가기 아이콘 2번 따당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되고,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 파일이 지워집니까? 예, 원본 파일과는 별개 삭제되지 않아요.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이동해도 원본 파일이나 폴더 위치에 대한 정보는 변경되지 않아요. 그쵸? 예,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바로 원본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그 다음 또 오른쪽 버튼으로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해당 원본 프로그램 꾹 눌러서 찍 드래그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또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원본 프로그램 선택해서 원하는 곳으로 찍 끌어다 놔도 바로가기가 생겨요.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복사해서 또 다른 곳에 바로가기 아이콘 복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바로가기 키, 단축키 알아봅시다. 여러분 단축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일단 F2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변경, 그 다음에 F3은 파일이나 폴더의 내용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컨트롤 C, X, V 이런 거는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X는 잘라내기, A는 모두 선택 아시죠? 그 다음 윈도우즈 로고 키가 있는데 로고 키를 그냥 한번 띵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타나고, 윈도우즈 로고 키하고 알파벳 R 누르면 런 실행 메뉴가 열리고,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키하고 E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되고, 윈도우 로고 키하고 포스 브레이크 메뉴를 누르면 시스템 메뉴가 실행이 된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컨트롤 Z는 방금 전에 작업한 거 취소,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Alt F4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는 거, 종료하는 거 잊지 마세요. Alt 탭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열려 있을 경우 각각의 작업을 전환하는 역할, Alt ESC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 말도 없이 프로그램을 곧바로 작업을 전환하고 얘는 정보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Alt Enter는 현재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의 정보, 속성 정보를 표시해주고, Alt Print Screen은 현재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역할, 캡처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Shift Delete는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할 때 파일 삭제, 컨트롤 알트 딜리트는 프로그램 강제 종료. 됐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등록된 프로그램 목록을 마우스로 선택해 창 전환이 아주 쉽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인 거 아시죠? 예, 알아두시면 되고, 화면의 상하좌우 가장자리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줄 여기 보시면은 잠금 메뉴 요렇게
여기서 잠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 폴더에 대한 어떤 삭제 작업 나왔죠? 예, 파일에서 삭제, 또는 뭡니까? 딜리트 키를 누른다든가 Shift 딜리트, 또는요, 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거기서 삭제하기 메뉴 눌러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휴지통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놔도 되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휴지통에 딜딜딜딜딜딜 찍 끌어다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대한 문제 우리 시험에 아직도 잘 나와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가 뭐라고요? 휴지통. 그리고 휴지통에 들어간 파일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구할 수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의 10% 설정.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휴지통 복구가 안 되는 경우에 Shift 딜리트 눌렀어요. USB 드라이브에서 저장한 거 뭐 삭제했어요? 예. 그 다음에 휴지통 크기 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에도 복구가 안 됩니다.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제어판은요, 우리 윈도우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제어판이 나왔는데, 시스템은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시스템을 실행을 하면은 현재 윈도우 버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얼만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이 뭐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디스플레이니 개인 설정이니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봐두셔야 됩니다. 즉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화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화면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표시되는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로 바꾼다든가 해상도 또 모니터의 방향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바탕화면을 바꾼다든가 창색을 바꾼다든가 화면 보호기 기능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도 변경할 수 있더라. 어디라고요? 개인 설정. 그 다음에 윈도우 접근성 센터가 있는데요. 이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면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청력이 약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곳이 접근성 센터예요. 그래서 고대비 색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든가 화상 키보드를 실행을 해준다든가, 그죠? 이런 기능들 여기서 접근성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나오죠. 여러분 이 사용자 계정은 크게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관리자 계정은 말 그대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즉 아무 제한 없이 컴퓨터 설정 변경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임의로 작성하고 삭제하고 액세스 권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관리자가. 그런데 비해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프로그램, 즉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용만 하는 이용자예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바탕화면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로 계정에 대한 그림 그리고 암호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설치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한다던가 제거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설치된 글꼴에 대해서 등록하고 삭제하는 작업은 글꼴에서 작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터에 대한 내용 나왔죠? 프린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디를 알아둬야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요. 그 여러 개 프린터를 한 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개 프린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이때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트워크 프린터는 실제로 어때요? 예, PC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일단 네트워킹 프린터로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이것을 네트워크 프린터에 대한 정보만, 연결 정보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인쇄만 누르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실제로 PC와 연결되는 건 로컬 프린터, 그리고 네트워크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프린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터 사용할 때는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PC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서 인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참고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이름, 상태, 페이지 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의 모든 문서 취소를 실행하면 스플러에, 즉 임시 기억 공간인 스플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된 모든 인쇄 작업이 삭제가 된다. 됐죠? 인쇄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후에 모든 인쇄 작업이 어떻게 된다? 보류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제어판에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해 2대 모니터에 화면을 확장해 표시할 수 있더라. 돋보기 사용해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해 크게 볼 수 있다. 나레이터 기능 있었죠? 예, 모든 텍스트 내용 읽어준다. 키보드가 없어도 입력 가능한 화상 키보드 표시할 수가 있더라. 다 맞죠? 여기서는 1번입니다. 듀얼 모니터 기능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있지요. 참고로 USB 메모리는 복원 안 된다 그랬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복원 안 됩니다. 그죠? 휴지통 속성의 최대 크기 0메가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간다 그랬죠?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문제 나왔습니다.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Shift F10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Alt Enter가 선택한 항목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얘는 선택한 항목에 대한 등록 정보. 그죠?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얘는 등록 정보. 실행이라 그랬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2는 탐색기. 맞죠? 예, 요렇게 나와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키 누른 채 윈도우즈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찍 끌어다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네,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제어판에서 시스템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치된 윈도우즈 운영체제 버전, CPU 종류와 설치된 메모리 용량, 설치된 윈도우즈 정품 인증 내용, 컴퓨터 이름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시스템에서 봤던 거, 운영체제 버전, 메모리 용량, 정품 인증, 이거 다 나와요.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이거는 바로 뭡니까? 로그인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휴지통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래 있었던 애가 먼저 제거가 돼요. 예.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안 되고요.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휴지통에 왜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거 다 제한됩니다. 오로지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건 복구만 할 수 있어요. 복원을.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20문제에서 바로 이 부분까지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10문제는 바로 시스템 관리부터 그 나머지 내용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관련 기출문제 이 부분까지 쭉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